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왜 종처럼 부리세요? 건우 씨는 왜 안 시키세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김 내가 가져올게. 진정 좀 해. 진정?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그냥 어머님 아들일 뿐이야?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나 이 집 식모 만들려고 결혼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 눈치나 보고 우유부단한 당신도 이제 꼴 보기 싫어. 제사를 왜 내가 준비해야 해? 당신이 해. 당신 아버지잖아. 너 그렇다고 제사상을 엎어? 미쳤구나. 미쳤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심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속을 뒤집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이런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제사상을 엎어버리는 며느리라니요. TV에 나올 만한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명절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아들을 통해서 알려온 며느리.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며느리와 너무 격없이 지냈던 탓인 것 같았습니다. 심 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요즘 며느리에게는 전부 소용없는 것인 듯 했습니다. 조금만 힘들거나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이런 경악스러운 짓도 서슴지 않으니 말이죠. 심 씨도 그렇다면 더 이상 며느리에게 딸처럼 대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부모로 여기질 않는데 심 씨도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심 씨는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아직 이 시대에는 예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고자 혼쭐을 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남편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못 오니? 아침에요? 그래. 엄마 혼자 준비하기도 힘들고 같이 오순도순 옛날 얘기도 하면서 음식하면 좋잖아. 근데 회사 때문에요. 제사가 평일인 탓에 아들은 저녁 8시는 돼야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 때문에 회사를 빠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수경이라도 오라고 그래. 심 씨의 말에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경은 심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2년이었습니다. 지난해 남편 제사에도 회사 핑계로 느지막한 시간에 도착해서 심 씨 혼자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수경이도 회사 가잖아요. 아들의 말에 심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서 혼자선 못한다. 장 보는 것도 말이야. 그 무거운 걸 혼자서 낑낑대면서 옮기는 엄마 생각은 해봤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회사 하루 쉬고 갈게요. 그런데 아까는 오라고 했던 심 씨가 이번에는 아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네가 일찍 와서 뭐 하냐? 음식을 할 줄 아냐? 뭘 다듬기를 할 줄 아냐? 수경이 오라고 그래. 둘이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좋겠네. 아, 엄마. 수경이한테 부탁하기가 좀 그런데 회사까지 빠지라고요? 무슨 부탁? 수경이가 남이야?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우리 집 일을 부탁까지 해야 하냐? 아들이 난감해했지만 심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수경이한테 전화해? 아, 아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려줘야지. 네. 결혼한 지 2년이 됐으니 이제 제사상 차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직 멋모르는 며느리에게 집안 분위기를 보여줬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와서 도와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결국 며느리는 제삿날 회사를 쉬었습니다. 심 씨의 요구에 따라서 아침 8시에 회사가 아닌 심 씨의 집으로 왔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너 없으면 어쩔 뻔했니? 심 씨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여자들끼리 시간을 보내니까 얼마나 좋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 갈 거거든. 이것 좀 챙겨라. 네 차 타고 가자. 잘 됐네. 그 무거운 거 들고 버스 타고 와야 했으면 골로 갈 뻔했지 뭐야. 네. 며느리는 심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신발을 신고 나가야 했습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심 씨는 익숙한 걸음으로 단골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도라지 한 바구니 줘요. 아이고, 며느리도 왔나 보네. 우리 며느리가 오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심 씨는 돌아다니며 가게 주인들과 짧은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며느리가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장바구니를 들고 말이죠. 시금치, 숙주, 조기, 소고기 등을 차례로 구입했습니다. 매번 봉지는 며느리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과일도 사야 하는데 짐이 많아지자 며느리가 한 차례 차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2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장보기가 끝이 났습니다. 별거 없지? 나중에 네가 제사 물려받아야 하니까 잘 봐도.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며 허리며 안 아픈 데가 없잖냐? 몇 년이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당장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쩐지 며느리가 겁에 질린 것 같아서 심 씨가 웃으면서 달랬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3, 4년은 자신이 같이 할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말이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를 건네는 심 씨에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음식이 한두 가지니? 지금부터 하나씩 해야 저녁에 건우 오기 전에 다 끝내지. 네. 일단 재료부터 다듬어. 심 씨는 며느리에게 양파와 대파, 쪽파, 무 등을 주면서 손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심 씨는 그 사이에 잠시 시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와도 통화를 하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다시 오니 며느리가 양파를 썰다가 눈이 매웠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집에서 음식을 안 해 먹으니까 양파 고깎 거 몇 개 써는데도 눈물을 줄줄 흘리지. 너희 집에서 밥은 해 먹고 사니? 아, 시간 있을 때는 집에서 먹어요. 점심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아침이랑 저녁은 꼭 차려 먹어라. 특히 건우 말이야. 내 아들은 장가 가기 전까지 내가 늘 아침밥은 꼭 해 먹였어. 그래야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아침에 따뜻한 국에다가 밥 한 술 뜨게는 해야지. 네. 말만 내 하지 말고 말이야. 네. 이제 전 부칠 거니까 계란 풀고 해. 네. 며느리는 심 씨가 뭐라고 하던데 했습니다. 어쩐지 심 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심 씨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며느리가 전을 부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영 시원찮은 것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모양도 정갈하지가 않고 뒤집는 행동도 굼떠서 이러다가는 밤을 지샐 것 같았습니다. 수경아, 그래서 언제 다 할래? 뒤집게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아, 네. 너는 나물해. 5종류? 뭐뭐 하는지 말해줬지? 네.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분주히 부엌 칸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말이 5가지이지 전부 하나씩 데치고 묻히고 볶고 하려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심씨는 며느리가 모두 준비해준 전 재료들을 느긋하게 앉아서 부쳤습니다. 여기 계란 5개만 더 풀어봐. 뭐가 부족하면 며느리를 부르면 되는 일이었죠. 간이 너무 약하잖아. 고소하지도 않고. 들기름 좀 더 넣고 다시 무쳐. 간 좀 더해서. 네. 다시 할게요. 오후 내내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졸병이고 심씨가 지휘관이었죠. 며느리가 접시에 담긴 생선 모양을 다시 잡았습니다. 여기 꼬리까지 반듯해야 해. 뭐든 제사 음식은 모양이 중요한 거야. 알겠니? 네. 명심할게요. 언제 다 배워서 물려받을래? 심씨가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심씨의 잔소리는 꼭 배경음악을 깔아둔 것처럼 끊이질 않고 이어졌습니다. 접시 사이즈가 안 맞잖냐? 좀 더 큰 거에다가 놔라. 좀 더 봉긋하게 담아야지. 이거 제대로 닦은 거 맞냐? 뭐가 묻었어? 다시 닦거라. 고기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봐. 좀 치우면서 해야지 정신 사나워 죽겠네. 며느리는 나중엔 지쳤는지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심씨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엔 딸들을 너무 곱게 키워서 할 줄 아는 게 없고 조금만 힘들면 죽상을 했습니다. 제사에 오는 손님이 시동생과 시누이 딱 둘이라 이 정도만 음식을 하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이틀 내내 음식만 해야 했을 텐데. 참 며느리의 정신력이 약하다고 생각했죠. 저녁쯤이 되자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퇴근한 기색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일하느라 고생했네. 수경이는요? 마무리하고 있어. 아들이 며느리를 찾으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지. 오자마자 자신의 아내부터 챙기는 아들의 모습에 심씨가 짧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먹으로 허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을 허리면 난 진작에 분질러졌지. 심씨가 농담을 건넸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웃질 않았죠. 그리고 시동생네가 왔고 제사가 끝난 뒤에 술도 한 잔 마시고 다들 돌아갔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못 믿어서 어떻게 널 시키니? 제가 할게요. 여자가 하는 게 낫지. 저도 설거지 잘해요. 손끝이 야무지지 못해서 안 돼. 심씨는 아들에겐 상이나 접어서 세워두라며 부엌에서 내보냈습니다. 심씨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한 제기를 마른 행주로 닦아서 한쪽에다가 정리해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출근해야 하잖아. 어서 가봐. 아들이 심씨의 집을 나선 시간이 1시 반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는 것을 심씨는 무심한 눈길로 쳐다보았죠. 그 뒤로는 아들네를 볼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씩 전화도 하고 그러더니 어쩐지 연락도 한 번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사는데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아들네 소식이 궁금했던 심씨가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밖에요. 수경아, 잘 지내냐? 아, 네. 나는 손가락이라도 부러졌나 걱정돼서 전화해봤지.
심 씨의 농담에 며느리는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요. 틈이 안 나서 전화 못 드렸어요. 주말도 출근하다가 겨우 오늘 내일 쉬어요. 바빴다고 열변을 토하는 며느리. 근데 심 씨의 귀에 그건 들리지 않고 오늘 내일 쉰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내일 쉬어? 금요일인데? 네. 요즘 계속 주말에 근무해서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심 씨는 어쩜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전화를 했나 싶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침 내가 내일 병원에 가야 해. 허리 때문에 말이야. 근데 안 그래도 허리가 아픈데 혼자 버스 타고 갈 생각에 막막했걸랑. 너 내일 쉬면 나 좀 병원에 태워줄 수 있을까? 아, 내일 쉰다며? 며느리는 잠시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병원 몇 시에 가세요? 9시까지 집으로 데리러 올래?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며느리는 약속한 시간에 심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심 씨는 나갈 채비를 다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요새 아침은 차려주지? 네? 건우 아침 좀 챙겨달라고 말했잖아. 아, 건우 씨가 아침엔 차려줘도 잘 안 먹어서요. 늘 차려줘야 아침 먹는 게 버릇이 들지. 그리고 말이야. 지난번 제사 때 보니까 와이셔츠가 그게 뭐니? 카라 같은 건 좀 빳빳하게 다려줘야지. 그건 건우 씨가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해줘야지. 누가 보면 마누라도 없는 줄 알겠다. 네. 병원에 가는 동안 심 씨는 며느리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를 부르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둘이 보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죠.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간이 밀렸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진료를 받았는데 그 옆에선 며느리도 함께 기다렸죠. 의사는 물리치료를 권했고 약 1시간가량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며느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끝나고 다시 심 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수경아, 네? 오늘 시간 좀 있니? 시간이요? 그래. 이렇게 온 김에 부탁 하나만 하려고. 심 씨는 며느리에게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우리 집에서 모임이 있는데 친구들 5-6명이 와. 근데 내 허리가 이래가지고 간단한 다과라도 준비해야 할 텐데 아, 몇 시예요? 2시에 올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가.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네가 정 싫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 그런데 심 씨의 말에서 느껴지는 기색이 좋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차가 곧 심 씨의 집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심 씨가 차에서 내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전화 한 통만 하고 올라갈게요. 건우 씨요. 건우? 그래라.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언성을 높였던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며느리가 뒤를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심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먼저 올라가 있자 며느리가 10분쯤 뒤에 올라왔죠. 과일도 깎고 차도 준비하고 간단하게 먹을 음식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치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심 씨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시엄마 아프다고 와서 수발도 들어줘? 며느리 참 예쁘고 싹싹하네. 차를 내오는 며느리를 보고 친구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살지. 심 씨가 담소를 나누는 2시간 동안 며느리는 곁을 지키며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심 씨는 종종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에는 며느리만 불러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참 좋다고 느꼈죠. 엄마, 시킬 일 있으시면 저를 부르세요. 수경이 말고. 그런데 아들은 그게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너보다 수경이가 나아. 말동무하기에도 좋고. 지난번에는 가구 옮기는 것도 부탁하셨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온 김에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그러면 가구를 나 혼자 옮기니? 그런 건 절 부르시면 되죠. 왜 수경이가 싫대? 심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묻자 아들이 부정하긴 했지만 찜찜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보고 싶어서 부르는데 왜 네가 난리니? 그게 아니고요. 수경이가 싫다 그러면 내가 부르겠니? 얘가 괜히 고부지간 갈라놓고 있어. 아들과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얼마 뒤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건우 씨한테 연락하세요. 뭐라고? 주말에 모임 사람들과 놀러 가는데 기차역까지 좀 태워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들은 말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심씨 집까지는 20분, 기차역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리기에 한 부탁이었죠. 그것 좀 몇 분 태워주는 게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하니? 참, 자꾸만 불러서 일 시키시고 그러는 거 불편해요. 건우 씨도 다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저만 부르시는 것도 마음이 안 좋고요. 뭐? 제가 싫다면 안 부르신다면서요. 아들과 했던 말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씨도 자신이 뱉은 말도 있고 자존심도 상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라, 그럼. 오지 마. 대신 건우 부를 테니까. 네, 그러면 끊을게요. 그리고 심씨는 한동안 며느리를 코빼기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심씨가 전화를 하면 잠시만요. 한 뒤에 아들을 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바빠서 그렇다는데 그 말이 진심일 리 없었습니다. 심씨 딴에는 딸처럼 대한다고 가까이 지낸다고 자꾸만 연락하고 만나고 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지내게 된 지 몇 달 뒤 주말 남편의 제삿날이 또 다가왔습니다. 심씨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그동안 심씨가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보여줄 생각이었죠. 제기부터 닦아라. 며느리는 말없이 심씨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건우 너는 나가서 내가 사오라는 것 좀 사오고. 아까 장 봤잖아요. 덜 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심씨는 아들을 마트에 보내놓고는 부지런히 며느리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닦으면 안 돼. 하나하나 정성껏 해야지. 그리고 마트에 다녀온 아들에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 어떤 거? 며느리가 부르자 아들이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면 돼? 이거 쪽파 좀 일정한 간격으로 썰어줘. 아들이 어설프게 칼을 쥐자 심씨가 그걸 뺏어들며 말했습니다. 칼질도 못하는 게 무슨 일을 한다고. 너는 있어봐야 음식 할 줄도 모르고 도움도 안 되니까 아예 나갔다 와.
나갔다 오라고요? 그래. 정신 사나워. 산책이라도 갔다 오던가. 아들이 있으면 자꾸만 살살 며느리 눈치를 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내보내자 싶었죠. 할 것도 없는데. 아, 그래도 좀 나가 있어. 심 씨의 말에 아들은 떠밀리듯이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며느리가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 시동생과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한창 상을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쟁반을 나르고 심 씨는 시동생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육전이 왼쪽이고 어전이 오른쪽이지. 기본도 모르네. 심 씨의 지적에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반대로 놨던 것 같아서요. 우리 집안은 늘 이렇게 해왔어.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냈나? 마지막에 조용히 중얼거리는 말은 며느리의 귀에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삽시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절을 하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새우젓 좀 가져와라. 김치 좀 더 썰어와. 이거 국이 식은 것 같은데 작은 아빠 국 좀 데워다 드려. 아까 홍어 남은 거 있지? 물 좀 떠와라. 며느리의 밥은 한 숟갈 뜬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엉덩이를 붙였다 하면 심부름을 시키고 또 붙였다 하면 일으켜 세우니 말이죠. 건우, 넌 내일 출근 안 하니까 한잔 해야지. 그 와중에 심 씨의 아들은 술을 몇 잔 마셨습니다. 아, 김 잘라놓은 거를 안 가져왔네. 수경아, 좀 일어나서 가져와라. 여보, 당신이 가져와. 며느리의 말에 심 씨의 눈썹이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어? 김이 어딨는데? 건우가 뭘 아냐? 네가 좀 가지고 와. 식탁에 있는 거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술 마시고 있는 남편을 시켜? 저 지금 밥 한 입 먹었어요. 뭐? 당신은 손이 없어. 왜 다 나만 시키시는데 가만히 있어? 심 씨에게 대꾸하는 대신에 며느리는 심 씨의 아들을 구박했습니다. 아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양쪽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 그러면 어머님이 하세요. 어머님도 여자니까. 뭐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그때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두 손으로 들었다 쿵 하고 놓았습니다. 무거워서 완전히 뒤집어 엎지는 못했지만 그 충격에 상위에 있던 그릇과 컵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숨죽이고 심씨와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던 시동생과 시누이도 놀란 눈치였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심씨의 비명에 모두들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만 빼고 말이죠.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왜 밥도 못 먹게 하고 종처럼 부리세요? 건우 씨는 왜 안 시키세요? 내가 내 귀한 아들 뭐하러 일 시켜? 저도 저희 엄마 귀한 딸이에요. 어머님 아들만 귀한 거 아니고요. 이게 어른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너희 친정에서. 아니요. 저희 친정에서 가르친 거 아니고요. 어머님이 도저히 어른답지 못해서 대드는 거예요. 저 더는 못해요. 심씨가 어이고 하며 비틀대자 아들이 심씨를 부축하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김 내가 가져올게. 진정 좀 해. 진정?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그냥 어머님 아들일 뿐이야?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나 이 집 식모 만들려고 결혼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매번 불려와서 시집살이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도 이제 꼴 보기 싫어. 제사를 왜 내가 준비해야 해? 당신이 해. 당신 아버지잖아. 너 그렇다고 제사상을 엎어. 미쳤구나. 미쳤어. 며느리는 대꾸하지 않고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렸습니다. 나도 말리지 말어. 나도 저런 며느리 필요 없어. 제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혼자서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따라가야 할지, 제사를 끝까지 마무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다가 심씨의 눈초리를 받고 남았습니다. 너 참 저 잘 들였다. 어? 참 잘 들였어. 비꼬는 듯한 심씨의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수경이를 괴롭히세요? 이게 내 탓이라는 거니? 세상 천지에 시아버지 제사상을 없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말세야, 말세. 죄송해요. 내가 다시는 며느리 대접해 주나 봐라. 아주 정신 차리게 혼쭐을 내줘야지. 아들이 돌아간 뒤에도 심씨는 분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으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사과의 연락을 해야 할 텐데 며느리에게선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제사상을 엎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분에 차 있는 그 얼굴을 보니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간 것 같았죠. 이렇게 나온다면 심씨도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엄마, 수경이가 마음 많이 상했어요. 상을 엎은 건 걘데 왜 걔 맘이 상해? 얼마 뒤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로 상한 마음을 풀라는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와서 싹싹 빌 때까지는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 저 혼자 갈게요. 뭐라고? 심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안 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틀어진 게 있다고 하지만 명절에까지 안 오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신 명절에 아들과 함께 찾아오면 앉혀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좀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안 오기만 해봐라. 엄마도 수경이가 안 가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은 누가 해? 장은 누가 보고? 설거지는 누가 해? 엄마,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라는 게 있는 법이야. 그런 것도 안 할 거면 뭐하러 결혼했다니? 저도 중간에서 너무 곤란해요. 아들이 한숨을 팍 쉬며 말했습니다. 심씨는 그런 아들이 참 답답했습니다. 네가 자꾸만 수경이한테 끌려다니니까 애가 기고만장해서 그러는 거잖아. 남자가 말이야. 수경이도 많이 힘들었대요. 심씨는 날카로운 헛웃음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고생이라고 하면 세상 천지에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 없겠다. 제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냐? 어? 그래봤자 1년에 3번 아니야? 그거 좀 음식하고 심부름 좀 시켰다고 상을 엎었어, 상을. 엎은 건 아니고요. 그게 엎은 거지, 모자란 놈아. 화딱지 나게 할래? 아무튼간 명절에 안 오면 연 끊고 사는 거야. 아, 엄마. 아들은 무척 곤란한 듯 자꾸만 심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씨도 이런 며느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로 명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도 심란해서 음식할 마음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우리 집 며느리 안 할 거지? 심씨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세상 천지에 자기 부모한테 못하는 마누라 좋아하는 남자 없다. 어머님은 제가 건우 씨랑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그런 꼴 당하기 싫으면 그 성질머리를 고쳐. 어딜 상을 엎어? 없기를. 명절에도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며느리는 따발총처럼 쏘아대는 심씨의 말에도 듣고만 있었습니다. 끊어? 심씨는 자신이 며느리를 혼쭐을 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는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심씨는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경이가 저랑 이혼한대요. 뭐? 뭔 혼? 이혼이요. 이혼. 심씨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혼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정말로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씨는 아들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설마 이혼을 하게 하겠어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냥 심씨가 세게 나오니까 며느리도 맞받아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젠 심씨가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도 속 시원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와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말만 들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심씨를 찾아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들이 괴로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 수경이랑 이혼해요. 뭐? 심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쁜 것과 이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대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뭐? 엄마 때문에 내 가정이 깨졌어요. 심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경이가 상을 엎었을 때도, 명절에 안 오겠다고 했을 때도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어야 했는데, 차라리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 붙잡았어야 했는데 엄마 눈치 보느라 못했습니다. 내가 등신이에요. 뭐야? 엄마가 수경이 힘들게 했잖아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시킨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딸처럼 대했어.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비척비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심씨는 붙잡지도 못하고 현관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연락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된다고 한들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들조차 심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아이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씨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신의 가족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할 테지만 그냥 기분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심씨는 혼자였습니다. 옳다고 믿었던 일 때문에 며느리를 잃었고 이제는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심씨는 차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추석인데도?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집에는 심씨의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괘씸한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 차라리 잘 됐지. 내 아들 아직 젊은데 새장가 들면 그만이야. 애 없는 것도 잘 된 거야. 발목 잡힐 일도 없고 수경이 걔도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지만 이제 그 중얼거림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씨의 아들조차도 말이죠. 주시려던 선물이 뭔데요? 혹시 지우한테 물어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얼마짜리인지에 따라서 다시 차를 돌릴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누가 더 돈을 쓰나 저울질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잖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뜻인데? 외가보다 더 비싼 걸 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며? 너희가 지금 돈으로 부모를 저울질하는 거냐? 아버님, 애들한테 좋은 걸 해주려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좋은 걸 해주는 게 잘못이 아니라 돈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게 잘못이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손주를 못 보는 거니? 이게 정상이냐? 돈을 내야 애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조부모 경쟁 붙여? 아니, 아버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도 섭섭해요. 늙으면 입 닫고 지갑을 벌리라는 말 아니냐? 돈을 내야만 손주들을 볼 수 있다면 난 그만 보겠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우혜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 관한 이야기이죠. 오 씨는 세상이 참 각박하고 무서워졌다는 사실을 손주들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손주들 덕에 할머니도 돈이 있어야 할머니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평범, 아니 남들보다 더 손주들에게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아들이 낳은 손주들이니 눈에 넣어도 안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에게는 할머니라고 다 같은 할머니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돈 팍팍 쓰는 외할머니와 비교되어 오 씨는 늘 뒷전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한없이 지갑을 여는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아들과 며느리. 이제는 손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돈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손자, 손녀들이 그런 것이 아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 며느리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사실도 말이죠. 오 씨는 부모를, 조부모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자식과 손주들이라면 안 보고 살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 오 씨에게 아들은 후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후회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오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자 지훈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워져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살지만 얼굴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손주들이 방학했단 소리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한 번쯤 놀러 오지 않으려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깜무소식이라 먼저 전화나 한번 해볼까 싶었죠. 여보세요. 지훈아, 할머니. 왜? 손자의 목소리에 우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너희 방학하지 않았어? 했지? 평일에는 학원 다니느라 바쁘지? 응. 왜? 그러면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 할머니 집 올래?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오랜만에 손자, 손녀 얼굴 좀 보고 싶었습니다. 추석에도 여행 다녀온다며 오질 않았는데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나 할머니 집에 가는데. 아, 친할머니 댁에? 응. 그럼 일요일은? 토요일에 자고 일요일까지 있을 거래. 이번 주는 이미 선약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물어보고 전화할게. 끊어진 전화의 우 씨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주에는 손자 대신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지훈이가 그러는데 이번 주에 애들 보고 놀러 오라고 그러셨다면서요? 아, 그래. 엄마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더니만은. 아, 그런데 어쩌죠? 애가 백화점에 가고 싶은가 봐요. 백화점? 네. 이번 주에 외할머니가 백화점 간다니까. 지훈이 지호 다 자기들도 가겠다고 난리네요. 아, 백화점은 나도 데려갈 수 있는데. 그래서 홀랑 따라가겠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또 외할머니는 뭐 사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러고. 어쩌죠? 곤란한 듯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말에 오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죠? 하고 물어봤지만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 게 아닌 것을 알았으니 말이죠. 어쩌긴 어쩔 수 없지.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도 애들 특강 들어가서 그래, 알았다. 나중에 시간 될 때 놀러 오라고 그래. 네. 어머님,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 씨가 울적해 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애들이 클수록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진 않겠죠. 오 씨는 부정했지만 내심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 입학할 때쯤 되니까 외가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반면에 우 씨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보기가 힘들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꾸 친정에 가니까 애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했지만 가만 보면 손주들이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 씨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우 씨가 손주들을 만난 것은 해가 넘어가 설이 되어서였습니다. 왔니? 오느라 수고했어. 차 타고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서 와. 내 강아지들. 우 씨는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일 푸짐하게 준비한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은 거진 다 올라와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잘 먹는 음식들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밥그릇 놓을 데가 없네. 남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큰 상을 펴고 앉았는데 그 상 위에 공간이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 이부자리를 정돈해주고 있는데 손자가 누군가와 한참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것에 의하면 친구가 아니라 할머니 하는 것을 보아 외할머니인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지훈이 얼른 보고 싶어서 전화하셨나 보다. 어제도 봤는데. 아, 그래? 무슨 날이었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손자의 말에 오 씨는 별말 하지 않았지만 내심 조금 섭섭함이 들었습니다. 오 씨는 지나가다 불시에 아들 집에 들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며느리 성격을 알기에 그랬다가는 서로 불편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다르긴 하겠지 싶어 서운함을 감추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손자와 손녀가 오 씨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오 씨 부부는 미리 준비한 봉투를 각자 손주들에게 건네었죠. 시해에도 다들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란다. 지훈이는 중학생 되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 오 씨 부부는 손주들에게 덕담을 했는데 손주들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너털 웃음을 지었죠. 그런데 봉투를 열어본 손주들의 표정이 썩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귓속말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50만 원씩 주는데 오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 씨 부부는 각자 아이들에게 2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40만 원씩 받았겠죠. 오 씨가 다른 자식이 없고 같이 명절을 지내는 친척도 없기에 아이들은 친가 쪽에서 오 씨 부부에게 받는 세뱃돈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준다고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것이었죠. 손자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고 손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세뱃돈 40만 원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외가에서 50만 원씩 줬다면 그러면 100만 원씩 받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사돈내외가 합쳐서 50만 원을 줬다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투덜대는 손주들의 반응을 보자면 100만 원씩 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10만 원 차이로 이렇게 불만족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죠. 며느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애들을 슬쩍 쳐다보더니 민망한 표정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애들이 좀 빠르잖아요. 돈에 관심도 많고 친구들끼리 세뱃돈 얼마 받았는지 경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서운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의 무례함을 지적하기는커녕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다시 투덜거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세뱃돈도 많이 주고 명절 때마다 옷이랑 신발도 사주잖아. 지호야, 친할머니도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셨잖아. 아들의 말에 손주들은 투덜거림이 멈췄지만 오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외갓집에서 얼마를 줬는지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큰다 하지만 이때 오 씨는 세월이 흐른 걸 체감했습니다. 용돈을 얼마를 주든 상관없이 오 씨의 얼굴만 보면 손주들이 해맑게 웃으며 품에 쏙 안겼던 것이 다 옛일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 손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애들은 잘 지내? 어느 날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손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지내죠. 학교도 잘 다니고요. 근데 지훈이 지효 아침마다 태워주려면 고생이 많겠네. 학교가 멀다며? 아, 지호만 데려다 줘요. 지훈이는? 지훈이는 요새 자전거 타고 다녀요. 애들끼리 주말에도 만나서 자전거 타고 놀더라고요. 그건 다행이네.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하고 한 달쯤 뒤였습니다. 우연히 손자의 자전거가 망가져서 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얼마 뒤가 손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그러는데 너 자전거 새로 사야 한다며? 그거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줄게. 정말? 아싸.
손자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며칠 뒤 오 씨는 직접 자전거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색깔, 크기, 가격이 제각각인 자전거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 브랜드로 자전거 갖고 싶다는데요. 손자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여줬더니 같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자전거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오신 분이 있어서 이분 먼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구경하고 계세요. 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자가 사달라는 브랜드의 자전거들을 천천히 구경했습니다. 한쪽에는 2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도 보였고 또 중간 칸에는 7, 80만 원대의 자전거도 보였습니다. 어떤 건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었죠. 자전거가 이렇게 비싸다는 걸 처음 안 오 씨는 다소 놀란 상태였습니다. 20여 년 전에 남편이 잠깐 타고 다녔던 고물 자전거밖에 자세히 본 적이 없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이 30만 원 정도 지출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와보니 그 정도가 최소 금액이었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그때 다시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우리 손주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자전거를 많이 탄대요. 생일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아, 그러시면 이런 건 어떠세요? 학생들이 타기 좋은 모델이에요. 직원이 안내한 곳에는 40만 원대와 80만 원대 자전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40만 원짜리도 오 씨의 생각보다는 비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손자의 기뻐하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80만 원짜리는 40만 원짜리보다 훨씬 좋죠? 아무래도 더 가볍죠. 내구성도 좋고요. 같은 브랜드에서 가격이 2배 차이 나는 자전거라면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건 두말하면 입 아팠습니다. 오 씨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중학생 생일 선물로 8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 씨가 돈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어쩐지 그 순간 안사돈이 떠올랐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집까지 가져다 주신다고 하셨죠? 네. 원하시는 날 말씀해 주세요. 손자가 참 좋아하겠네요. 그 말에 우 씨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떡놀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전거 가게 직원의 말처럼 손자가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 진짜 좋다. 이거 좋은 건데. 그래? 할머니가 잘 사왔어? 당연하지. 사랑해, 할머니. 기뻐서 우 씨 부부를 마구 껴안는 손자를 보니 좋은 걸로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마다 이렇게 비싼 선물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쓸 때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손주는 당장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온다고 했죠. 오 씨는 창문 너머로 손자가 신나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비싼 거 사오신 거 아니에요? 80만 원짜리라면서요. 애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뭐가 아깝니? 할머니, 내 생일에도 좋은 거 사줄 거지? 손녀가 시샘하듯이 말했고 오 씨는 공평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오 씨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오 씨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자전거를 또 샀다고? 아, 또 샀다기보다는 선물 받은 거죠. 며느리가 김치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길래 아들네 집에 갔더니
나란히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보고 묻는 우 씨의 말에 아들이 한 대답이었습니다. 아, 어머님. 저희 엄마가 지훈이 이미 자전거 받은 걸 모르시고 또 선물하셨어요. 아니, 생일에 용돈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게요. 그런데 또 자전거를 주셨네요. 어쩐지 의문스러운 표정의 며느리. 우 씨가 이미 자전거를 사줬다는 걸 안 사더니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고 매일같이 통화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김치를 달라고 뜬금없이 부른 것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쩌면 자전거 자랑을 하려고 불렀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우 씨는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글쎄. 아유, 저희 엄마도 참. 왜 애한테 이렇게 비싼 자전거를 주시는지. 얼만데? 글쎄 300만 원이래요. 무슨 프레임이 어쩌고 하는데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거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면 그러더니 우 씨가 선물해준 자전거와 비교를 하는 며느리.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다고 아주 우리 지훈이가 난리 났어요. 우 씨가 큰맘 먹고 산 80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초라해졌습니다. 우 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럴 줄 알았으면 자전거 받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놨어야 했던 건데. 아니야, 괜찮아. 더 좋은 거 생겼으니 됐지. 애써 웃었지만 속은 좋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훈이가 이 자전거는 지우한테 주겠대요. 잘 됐죠? 손녀의 딸에게도 생일에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했다가 차라리 다른 걸 사달라고 했던 걸 며느리도 뻔히 같이 들었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우 씨의 자전거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들어온 손자도 석없이 우 씨에게 새 자전거 자랑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친구들 중에서 300만 원대 자전거 타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손자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닌데 차마 거기에다가 쪼잔하게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우 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80만 원짜리 자전거 가지고는 선물 축에도 못 끼나 봐요. 아니, 그런다고 어떻게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3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사주지? 그만한 형편이 되나 보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얼마짜리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하지만 그쪽 집이 그만큼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는 건 우 씨 부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들을 결혼시킬 때 집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었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치는데 어쩐지 경쟁하듯이 손주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선물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안사돈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만약에 고의로 그런 것이라면 참 고약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꾸만 돈으로 자신의 마음이 평가되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오 씨의 칠순을 앞둔 기념으로 다 같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불러서 정신없게 식사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생산적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그날에 일정이 있다며 난처해 하던 아들과 며느리.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저희가 이미 방학에 맞춰서 일본 여행을 잡아놨어요. 애들 외할머니랑 가기로 작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라. 그게 어떻게 어머니 칠순이랑 겹치네요. 대신 그 전주에 같이 식사해요. 아무리 미리 약속이 되었던 여행이라고 한들 오 씨의 칠순보다 먼저 정해질 리는 없을 텐데 아들은 성의 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여행 비용을 내주시기로 하셨는데 예약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남은 날짜가 별로 없어서요.
다른 때는 저희 부모님이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시고 애들도 좋은 기회라서 꼭 가보고 싶다고 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친할머니 칠순보다 외가와 여행을 먼저라고 생각하는 손주들이라니.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듯한 아들과 며느리.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칠순잔치 따로 안 하신다고 들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오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본 여행 경비를 대주는 게 대수라면 까짓것 오 씨도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애들이 워낙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잘 따르는 거. 그것 자체가 우 씨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손주들 때마다 책가방 사주고 외투 사주고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 주고 우 씨도 충분히 손주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늘 외가와 비교를 하게 되고 그 기준은 언제나 돈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꺼내게 되면 괜한 자격지심으로 비춰질 게 뻔했죠. 어머니 칠순에는 꼭 맛있는 식당 가서 같이 외식해요. 오 씨는 서운한 걸 서운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네 가족들이 늘 사돈네만 챙겨도 말이죠. 그리고 칠순이 되었을 때 함께 식사하다가 오 씨는 우연히 손주들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외할머니네 갔으면 용돈 받지 않았을까? 그러게. 나 뭐 살고 있는데. 친할머니도 용돈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럼 더 자주 올 텐데. 둘이 키득거리며 하는 얘기를 듣고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와 비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조부모의 사랑의 척도는 돈이구나 싶었죠. 어렴풋이 알던 사실을 확인받은 것뿐인데도 오 씨는 나름대로 충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손주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 씨는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손녀의 생일이 다가오자 이번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도 돈 좀 팍팍 쓰고 할머니 노릇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오 씨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호텔 식당을 예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봤던 곳은 아니었고 지난번에 며느리가 한번 가고 싶다고 말을 꺼낸 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손주들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다며 무척 비싼 곳이라고 했죠.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는데 이 기회에 우 씨도 한번 가보자 싶었습니다. 애 생일에 뭘 그렇게까지 해? 당신 칠순에도 그런 데서 안 먹었는데. 남편은 그게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 씨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섭섭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쓰는 돈 제대로 써서 역시 할머니 최고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 씨는 손녀에게 얼마를 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세뱃돈도 50만 원씩 받는다고 하니까 100만 원은 줘야간의 기별이 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 생일마다 그렇게 주게. 일단은 지호부터 주고요. 남편이 혀를 찼지만 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 씨는 며칠 전부터 며느리에게 확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지호 생일에는 우리가 예약한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자. 아, 지우 생일이에요? 아마 친구들이랑 놀 텐데. 용돈도 주려고 했는데 알겠어요. 그러면 지우한테 그렇게 말할게요. 그리고 잠시 뒤에 손녀에게서 좋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이 되었을 때는 우 씨도 손녀딸이 좋아할 모습을 떠올리며 들떴습니다. 아들네나 우 씨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 호텔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깜짝 선물로 아직 어디에서 만나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쯤은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오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저녁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무슨 일 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예약해놨는데. 그게 급한 일이 생겨서요. 급한 일? 네. 회사에요. 정말 죄송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지. 김이 샜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아들 회사 일이라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 씨는 더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말쯤이나 봐야겠다 싶었죠. 무슨 약속을 이렇게 갑자기 취소해? 주말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고? 내가 전화 걸어볼까? 남편의 말에 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한 건 어떻게 해? 취소해야죠. 그 말에 남편은 어차피 외식을 하기로 했으니 둘이라도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들네 집과 가까운 곳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오 씨는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는 아파트 근처 대로변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익숙한 차량이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거 애들 아니야? 남편도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했죠. 앞유리를 통해선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아들 며느리가 희미하게 보였고 뒷좌석 창문이 절반 정도 내려가 있었는데 손자 손녀의 얼굴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던 아들이 식구들을 전부 끌고 어디 가나 싶었습니다. 오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너 회사에 급한 일 있다고 한 거. 그러자 아들이 오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회사에 왔어요. 뭐? 지금? 네. 일 처리가 꼬인 게 있어서요. 왜요? 기가 찼습니다. 어딜 가길래 거짓말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일에 지훈이랑 지효까지 필요한 모양이지? 네? 당황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방금 너희 동네 지나는데 네 차 봤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오 씨의 동네와 아들네 동네가 이 큰 길을 통해 이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에 딱 마주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이 아니었다면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갔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뒤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애들 외할머니가 새 노트북을 사주신다고 하셔서요. 지효가 그걸 더 받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외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오 씨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약속을 취소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거나 손녀딸이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서였다고 하면 이해라도 했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또다시 외가 식구들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요즘 노트북 사달라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게 지금 말이나 되니? 오 씨도 충분히 넉넉하게 선물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요즘 노트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노트북보다 비싸지 않을지라도 선약을 했던 것은 분명 오 씨 부부였죠. 지금 컴퓨터 때문에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야? 내가 무슨 선물을 줄 줄 알고? 보나마나 외할머니보다 조금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이 뒤이어 오 씨에게 물었습니다.
주시려던 선물이 뭔데요? 혹시 지효한테 물어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그 순간 우 씨의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인지에 따라서 다시 차를 돌릴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누가 더 돈을 쓰나 저울질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잖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뜻인데? 외가보다 더 비싼 걸 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며. 그러자 며느리가 전화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지금 애 아빠 운전 중이라서요. 일단 죄송해요. 지호가 하도 노트북 가지고 싶다고 해서요. 어머님 기분 상하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선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라. 이 소리야. 애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이제 보니까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게 순전히 아들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전화를 뺏어가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돈으로 부모를 저울질하는 거냐?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것 같은 목소리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애들한테 좋은 걸 해주려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좋은 걸 해주는 게 잘못이 아니라 돈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게 잘못이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손주를 못 보는 거니? 이게 정상이니? 돈을 내야 애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조부모 경쟁 붙여. 아니, 아버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도 섭섭해요. 늙으면 입 닫고 지갑을 벌리라는 말 아니냐? 돈을 내야만 손주들을 볼 수 있다면 난 그만 보겠다.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우 씨도 남편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우 씨도 큰맘 먹고 준비했던 선물이지만 이제 보니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 씨도 순간 눈이 멀어 너무 과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가격표를 매겨서 따지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허튼 짓을 하려고 했던 스스로가 후회스러웠습니다. 우 씨도 이런 식으로 해야만 손주들을 볼 수 있는 거라면 까짓것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로 바뀌었다고 한들 우 씨까지 거기에 맞춰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손주가 뭐라고 때마다 수백에 달하는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할머니 대접받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과 존경은 전부 허상이었죠.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 씨는 아들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자 뻔뻔하게도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네가 당연히 안 올 것이니 둘이서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돌아가? 오라고 한 적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손주들까지 내치시게요? 왜? 명절이니까 용돈 받으려고 왔니?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세요? 그냥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언제 그런 적이나 있었어? 이번에는 왜? 외가에서 용돈 안 주겠다고 가도 했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 가야겠네. 나는 어차피 용돈 안 줄 테니까. 어머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누가 매정했는지는 잘 생각해봐라.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우 씨는 기어이 아들네 가족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용돈이 반으로 줄어들까봐 무서워서 찾아왔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우씨 부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과 함께 동남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손주들 선물 사느라 1년에 나가는 돈이면 매년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오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정을 떼는 계기를 만들어준 아들은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부여잡고 있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들 며느리도 꼭 깨닫길 바랐습니다. 자신들의 자식에게, 손주에게 같은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땐 뭐라도 깨닫겠지 생각했죠.